억만장자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아니 마치 운명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등 뒤에서 벼랑 끝으로 거칠게 떠밀듯 급작스럽게 귀가했을 때, 그는 현관문 너머로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 그것은 지난 6개월간 그의 삶을 짓누르던, 마치 차가운 물에 푹 젖은 무거운 소미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것 같은, 질식할 듯한 절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날카롭고도 생경한 전율이었다. 그것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 같았으며, 멈췄던 심장에 강제적인 전기 충격을 가해 억지로 다시 뛰게 만들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생명력의 폭발과도 같았다. 마치 죽었던 세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굴지의 대기업 JMP그룹의 총수 박준석 대표가 도쿄의 마천루 54층, 살벌한 냉기가 감도는 회의실에서 날아온 까다로운 투자자들과의 뼈를 깎는 듯한 영혼마저 갉아먹는 긴 회의를 마쳤을 때 그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그는 냉철한 포식자였으나 속은 텅 빈 강정처럼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그가 테헤란로의 거대한 유리타워를 나섰을 때 서울의 하늘은 묵시록적인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검은 비를 토해낼 듯 위압적인 구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풍경은 준석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 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안개 낀 회색빛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빌딩 숲 사이로 짐승처럼,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명처럼 기괴하게 울부짖었다. 그 바람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 깃을 파고들어 셔츠 속 살갗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매서웠고, 도시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한기처럼 무겁고 탁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자신의 고단하고 비루한 삶에서 도망치듯 종종 걸음으로 사라져갔고, 준석은 그 무심하고 바쁜 풍경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무인도처럼, 혹은 심해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홀로 서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욕망을 비췄지만 그의 텅 빈 동공에는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온기도 담기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걸어다니는 시체, 화려한 수트를 걸친 유령이었다. 손목시계의 바늘은 이제 막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이 시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독한 전쟁의 시작이어야 했다. 비서실에 만류를 뿌리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와 씨름하는 것. 비서들이 모두 퇴근하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그 지독한 고요를 견디기 위해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벗삼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숨막히는 정적, 주인을 잃고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하얀 슬리퍼,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령뿐이었으니까.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을 주는 가정이 아니라 그가 매일 밤 형벌처럼 마주해야 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대리석 무덤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조차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정막이 두려워 늘 늦게 귀가했고,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켜 필름이 끊길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조차 아내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빗길을 미끄러지던 타이어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고막을 찢으며 들려왔기에 그는 차라리 깨어있는 고통을 택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강력한 본능,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귓가에 절박하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그를 집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던 그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비명 같기도 했고, 잊고 지낸 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기도 했다. 돌아가야 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영영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뇌리를 때렸다. 가슴 한 구석이 이유 없이 조여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서류 가방을 챙기는 비서에게 손짓으로 퇴근을 명한 그는 당황해하는 운전기사마저 거칠게 물리고 떨리는 손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기사는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준석의 눈빛에 서린 광기, 어린 결단력, 이성을 넘어선 어떤 짐승 같은 직감을 보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집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심의 정체를 뚫고 성북동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소용돌이쳤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도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도 그의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집, 그 차가운 성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하자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6개월 전 그날도 비가 왔었다. 아내를 앗아간 그 저주받은 날의 날씨가 오늘과 똑같았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그를 고문하고 있었다. 빗물은 마치 눈물처럼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와이퍼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초조함을 부채질했다.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저택은 성북동 언덕 가장 높은 곳에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고독한 군주처럼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고급 참나무와 통유리로 지어진 외관은 인근의 다른 고급 주택들처럼 웅장하고 평온해 보였고 높은 담장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 정원수들은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묵묵히 서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나무들이 마치 그를 막아서는 묘지기들처럼 혹은 지옥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보였다. 육중한 대문은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준석의 슬픔을 먹고 자란 거대한 생명체 같았다. 하지만 6개월 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랑하는 아내 박지연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집은 온기를 잃어버린 채 공허하고 차가운 얼음 궁전이 되어버렸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식어버린 아내의 손을 잡고 울부짖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수술실 앞의 차가운 공기, 코를 찌르던 소독약 냄새, 의사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사망 선고,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명. 그날 이후 넓은 복되는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억압된 침묵만이 감돌았고 런던과 뉴욕의 경매장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며 낙찰받은 값비싼 그림들과 앤티크 가구들은 주인을 잃은 채 박제된 듯 서 있었다. 그 모든 화려함은 이제 주인의 불행을 비웃는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 바닥은 걸을 때마다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는 오직 내 살배기 딸 수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 비극적인 날 이후 수아는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세상과 단절된 작은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사고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다. 흩어지는 빗속에서 엄마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 끔찍한 붉은색을 본 아이의 영혼은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린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에게 안겨 나오던 아이의 텅,
빈 눈동자. 그 공포에 질린 침묵은 준석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다. 준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아를 서울 최고의 아동 심리학자들에게 데려갔고, 심지어 부산의 대학병원 권위자들, 미국의 유명한 최면 치료사까지 수소문에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절망적으로 한결같았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대표님. 상실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언어 기능을 차단한 겁니다. 일종의 선택적 함구 중이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억지로 말을 하게 하려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시간? 그것은 준석이 가진 수조 원의 자산으로도,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매일 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비로서의 무력감에 치를 떨며 매일 밤을 지옥 속에서 보냈다. 아이가 말을 잃은 것은 자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수아의 침묵은 매일 그에게 아빠가 엄마를 죽게 했어. 아빠가 우릴 망쳤어. 아빠가 그날 운전대를 잡지 않아서 엄마가 죽은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는 비겁하게도 일 속으로 도망쳤었다. 수아가 밥을 먹지 않고 인형만 끌어안고 있을 때 준석은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수천 번 생각했다. 오늘 그는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어 집으로 향했다. 차가 육중한 나무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심장 박동이 불길한 예감인지 기대감인지 모를 감정으로 거칠게 빨라졌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은 여느 때처럼 죽은 듯 고요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 냄새와 닦아내지 못한 오래된 슬픔의 냄새만이 감돌았다. 숨이 막혀오는 익숙한 압박감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그는 자신이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니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체념했던 환청 같은 소리를 들었다. 주방 쪽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한 젊은 여성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인위적인 기교나 가식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위로만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쿵쾅거렸다.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겨 평소에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 외에는 발길을 주지 않았던 밝고 하얀 주방의 풍경을 마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가사도우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수아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비눗방울이 무지개처럼 떠다니는 싱크대 앞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비눗방울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고 그 빛은 두 사람을 성스러운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다. 수아의 작은 손에는 거품이 가득했고 그 거품을 여자의 코에 묻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지난 6개월간 보지 못했던, 아니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 같은 미소였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죽어있던 집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준석의 영혼을 흔들었다. 그 웃음소리는 잿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색깔을 입히고 있었다. 그 순간 준석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준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환각이 아닐까?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딸의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조차 본 적이 없었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인형조차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그 젊은 여성을 따라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배우는 아기 새처럼. 그녀는 몇 주 전 채용된 새로운 보육도우미 김혜인이었다. 특별한 경력도 화려한 자격증도 없는 그저 면접 때 보여준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 하나로 채용했던 그 여자. 에이전시에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며 만류했지만 준석은 그녀의 눈에서 기이한 절실함을 보았기에 고용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등은 가냘팠지만 수아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해 보였다. 그녀의 앞치마는 물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준석은 문틀에 몸을 기댄 채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끝이 떨려왔다. 그때 수아가 고개를 돌려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얼어붙었던 아이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더니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아빠, 단 한마디. 그 짧은 단어였지만 준석에게 그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기적이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조여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지연이 죽은 후 처음으로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죽은 아내가 돌아온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놀란 혜인이 얼른 수아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거품 묻은 손을 앞치마 급히 닦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수아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바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사과했다. 준석은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급히 몸을 돌렸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부디 계속해 주세요. 그는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으로 세우르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최고급 셔츠를 적셨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사함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집안에 드디어 생명의 소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리꽂힌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준석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에 호박색 조명이 반사되어 텅 빈 벽에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지연은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긴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부드럽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저 여자가 우리 수아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겠지. 내가 못한 일을 저 낯선 여자가 해내고 있어. 나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못했는데 저 여자는 그저 마음 하나로 해내고 있어. 준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려 쳐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상실의 고통이 너무 깊어 말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준석은 그 침묵을 깨트리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수아는 아빠의 얼굴에서 엄마의 부재를 읽어내고 더욱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버렸었다. 하지만 혜인이 곁에 있을 때면 기적처럼 그 껍질이 깨졌다. 처음에 준석은 순수한 기쁨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켜보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미묘하고도 씁쓸한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혜인은 명문대 출신의 아동심리 전문가도 아니었고 특별한 치료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화여자대학교를 갓 졸업한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평범한 젊은 여성일 뿐인데 그 막대한 돈과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저 낯선 여자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것은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아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뼈아픈 확인과도 같았다.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서 빛나는 그녀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준석은 습관처럼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혜인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서재 문틈이나 복도 끝, 계단 난간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혜인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집안일 하나하나를 수아를 위한 마법 같은 놀이로 바꾸는 과정을 목격했다. 빨래를 갤 때는 옷감의 색깔에 대해 조잘거렸고 저녁 준비를 할 때는 수에게 당근 조각을 세게 했다. 봐요, 공주님. 이 접시는 밤하늘의 달림처럼 동그랗죠. 그리고 이 냅킨은 꼭 생일 선물 상자처럼 네모나요. 우리 이걸로 성을 쌓아볼까요? 여기는 수아 공주님이 사는 성, 저기는 토끼가 사는 성. 수아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아이의 창백했던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졌으며 죽어있던 눈동자는 다시 별처럼 빛났다. 준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통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때 아이를 저렇게 웃게 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든 뒤 준석은 거실에서 혜인을 마주했다. 늦은 밤의 거실은 고요했고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혜인은 막 거실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던 참이었다. 김혜인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혜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사장님.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아니요, 고마워서 그럽니다. 준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다. 당신이 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다시 말을 하네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솔직히 당신이 의사들보다 낫군요. 혜인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준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들어주었다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의사들은 약물 치료니 놀이 치료니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실패했는데 고작 들어주는 것만으로요? 네.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혜인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건 슬픔을 잊는 법이나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온기로 전해주는 사람이요.
수아는 말을 잃은 게 아니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들도 그랬거든요. 그녀의 마지막 말끝이 살짝 흐려졌다. 그 말은 준석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논리와 이성으로 수아를 고치려 했죠. 아이의 고통을 고장난 기계처럼 수리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울지 마라고 말하며 아이의 슬픔을 서둘러 덮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작 아이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의 따스한 천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성북동의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듯 했다. 매일 아침 수아의 작은 웃음소리가 알람처럼 울려 퍼졌고 주방의 낡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혜인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발라드 곡들이 흘러나왔다. 한때 냉기만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 변화를 모두가 방해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 바로 20년 넘게 준석의 가족을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가사도우미 최순자 여사였다. 최순자, 그녀는 준석이 어린 소년일 때부터 그를 돌보았고 그가 청년이 되어 사업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잃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었고 준석은 피를 나눈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개인적인 삶을 모두 이 집에 바쳤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박지연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주인은 명목상이었을 뿐 집안의 실질적인 살림과 규율은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다. 사모님의 죽음 이후 그녀는 내심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어른이자 수아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충성심은 어느새 병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준석의 낡은 셔츠를 다림질하며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어머니라고 최면을 걸었다. 거울 앞에 앉아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준석의 향기가 벤옷에 코를 묶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곤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젊고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 혜인이 수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준석의 신뢰를 얻어가자 늙은 여인의 마음속에 불안한 도끼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기감이자 깊은 의심이었다. 그녀가 20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의 혜인은 그저 기생충에 불과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꿍꿍이로. 분명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게야.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내가 사모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내가 도련님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천한 것이 내 고귀한 성을 더럽히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혜인을 쫓을 때마다 뱀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혜인의 아주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기 위해 매의 눈으로 감시했고 수건을 개는 방식부터 요리의 강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혜인의 험담을 중얼거리며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혜인이 준석에게 웃어 보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저 여우 같은 것이 주인님을 홀리고 있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지켜온 집이야. 그녀는 혜인이 마시던 컵을 몰래 닦으며 그 흔적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심지어 혜인이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혜인의 맑은 미소는 순자에게 모욕과도 같았다. 어느 날 아침 혜인이 거실 바닥에 앉아 수에게 빨래 개는 법을 놀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을 때였다. 순자가 마른 행주를 손에 꽉 쥔 채 들어오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혜인의 손에서 옷을 뺏어버릴 듯 위협적이었다.
김혜인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런 건 당신 업무 범위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건 내 담당이야. 왜 당신이 주제넘게 나서지? 내가 빨래를 제대로 못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혜인이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돌렸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사님? 수아가 배우고 싶어 해서. 당신은 청소하고 수아 아가씨 밥 챙겨주고 안전하게 돌보라고 고용된 사람이야.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당신 몫이 아니라고. 제발 당신의 선을 좀 지켜. 사장님이 잘해준다고 기어오르지 말고. 꼬리치는 것도 정도껏 해. 천한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수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 혜인 언니는 그냥 옷 접는 법 알려준 건데. 순자가 수아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기괴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금간 도자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다.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다만 집안에는 질서가 있고 어른들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뜻이야. 넌 아직 몰라도 돼. 김혜인 씨, 내 말 명심해.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순식간이야. 내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다. 혜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옷을 계속 접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속눈썹 아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상처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었다. 혜인이 수아의 삶에 불어넣은 따스한 봄바람 같은 온기의 세계와 순자가 수십 년간 지켜온 엄격한 규율과 통제의 겨울 같은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순자는 준석에게 혜인이 업무 시간에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식자재를 낭비한다는 식의 교묘한 거짓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김혜인 씨가 몰래 냉장고에서 고기를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에게 너무 단 것을 먹입니다. 심지어 준석의 서재 책상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었다며 혜인을 도둑으로 몰기도 했다. 하지만 준석은 이미 혜인의 편이었다. 그는 묵묵히 웃어넘기며 혜인을 감쌌고 이것은 순자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순자는 혜인이 만든 반찬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이 새로 만든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만의 조용한 복수였다. 어느 따스한 오후 준석이 일찍 귀가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발길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했다. 혜인과 수아가 꽃밭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빠, 아빠 이리 와보세요. 수아가 흙 묻은 손으로 새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외쳤다. 혜인 언니가 그러는데요. 이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엄마의 사랑이래요. 엄마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래요. 그 말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준석을 덮쳤다. 수아가 제 입으로 엄마 이야기를 꺼낸 것이 대체 얼마만인가.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딸의 그 순수하고 맑은 미소 속에서 고통의 잿더미를 뚫고 피어나는 생명의 싹이 보였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한편 2층 테라스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순자의 손은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사라져간다는 무력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겼다.
박 사장님을 홀리고 있어. 죽은 사모님 자리를 꿰차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사모님이 어떻게 지킨 집인데. 그녀의 의심은 며칠 뒤 폭발했다. 준석이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 순자는 수건을 찾기 위해 세탁실 수납장을 뒤지다가 혜인이 곱게 개어놓은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몇 장과 편지들, 그리고 비닐 파일에 보관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사 학위증.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명문대 사범대를 나온 여자가 왜 신분을 숨기고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들어왔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 여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꽃뱀이 틀림없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 신분 세탁을 하고 들어와서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는 거야. 사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해. 사모님 자리를 훔치려는 도둑년. 그녀는 승리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학위증을 움켜쥐었다. 이것이야말로 혜인을 쫓아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준석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났다. 마치 사냥감을 문 맹수처럼 그녀는 그 종이를 쥐고 전율했다. 그녀의 심장은 승리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이제 끝이다, 김혜인.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자는 거실로 나갔다. 준석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혜인 씨에 대해서요. 준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집안의 냉랭한 기류에 지쳐가던 참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순자 아주머니? 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순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 학위증을 내려놓았다. 마치 살인 무기라도 찾아낸 듯한 태도였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장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교육학 학위가 있는 여자가 왜 하녀 노릇을 하겠습니까?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준석은 탁자 위에 증명서를 집어들었다. 김혜인, 이화여자대학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순자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속였다는 게 문제죠. 배운 여자가 굳이 이런 일을 하는 건 꿍꿍이가 있어서입니다. 사장님과 수아 아가씨의 환심을 사서 안방마님 자리라도 꿰차려는 수작이라고요. 저는 사장님을 지키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위험해요. 준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그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혜인 씨를 믿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 여자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믿지 마세요. 결국 눈물만 남기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제가 경고하는데. 준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피로가 몰려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죠.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진 뒤 준석은 혜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네, 누구세요? 혜인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낡은 잠옷 차림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해 보였다. 준석은 손에 들린 학위증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시선이 학위증에 고정되었다. 들켰다는 공포가
그녀의 눈동자를 뒤흔들었다. 아, 사장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듣고 싶습니다. 왜 이걸 숨겼는지. 순자 아주머니 말씀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준석의 눈을 피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졸업하자마자 집안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써서 실직하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죠. 저한테는 제가 아니면 굶어 죽을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당장 현금이 필요했어요. 임용고시를 준비할 여유도, 정식 교사 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어요.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게 없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렇다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학력이 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인이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사 도우미 면접에서 대졸 학력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다들 제가 금방 그만둘 거라고, 혹은 뭔가 사정이 있는 여자라고 의심하고 채용을 안 해줬어요. 선생님 질 하려 든다며 싫어하셨죠. 저는 그저 동생들을 먹여 살릴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은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처음의 당혹감과 아주머니가 심어준 작은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과 깊은 존경심이 차올랐다. 이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동생이 셋이라고요? 네. 민재는 17살 한창 예민할 때고 민준이는 12살, 막내 민서는 이제 겨우 8살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의 누나이자 부모예요. 민서가 수아랑 동갑이에요.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왜 그렇게 수아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이해가 갔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혜인 씨, 앞으로는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신뢰는 진실에서 시작되니까요. 혜인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짐을 싸겠습니다. 준석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해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쉬세요. 방을 나오며 준석은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단한 삶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한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이후 집안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최순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준석이 혜인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 그녀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패배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사설 심부름센터까지 고용해 혜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서라도 이 여자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었다. 몇 시에 나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버리는 쓰레기통에 무엇이 있었는지까지. 그녀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혜인의 쓰레기 봉투를 뒤져 영수증 하나까지 확인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석이 중요한 임원 회의 중일 때 순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열에 차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김혜인 씨가 이력서에 적어낸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주소는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사람을 시켜 가봤는데 그곳은 이미 1년 전에 재개발로 철거된 구역이랍니다. 폐허예요, 폐허. 유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범죄자이거나 도망자일 수도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역시 수상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가 말했죠. 그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준석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찾아온 불신의 그림자였다. 혜인의 눈물을 믿었지만 거짓된 주소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회의를 중단하고 나온 준석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통증은 생각보다 컸다. 그날 저녁 준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했다. 주방에서는 혜인과 수아가 크림 파스타를 만들며 웃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준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순자는 거실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혜인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준석은 식탁 위에 주소가 적힌 서류를 내려놓았다. 혜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국자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이 주소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철거된 곳이더군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겁니까? 동생들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려 노력했던 게 다 헛수고였습니까? 준석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차가웠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혜인은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동생들은 정말 있어요. 주소는 사실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강남 변두리의 무허가 반지하예요. 철거민들과 노숙자 가족들이 임시로 모여 사는 곳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쥐가 나오는 그런 주소를 적으면 사장님이 저를 채용하지 않으실까봐 겁이 났어요.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봐요. 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였다. 자신의 고급스러운 저택과 그녀의 비참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를 아프게 했다. 그럼 동생들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 안내하세요.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도 같이 가시죠.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던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시다. 네? 하지만 거기는 사장님이 가실 만한 곳이... 가봅시다. 토요일 아침 준석은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수아와 혜인 그리고 순자를 태우고 그녀가 말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차가 점점 좁고 가파른 골목으로 들어서자 풍경은 급격히 변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가.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길가에는 버려진 가구들이 쌓여 있었고 앙상한 개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혜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만 만지작거렸다. 순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고? 돼지우리가 따로 없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입구에 멈췄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바닥은 축축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녹슨 철문 앞에는 낡은 운동화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가난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치열한 생존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준석의 비싼 향수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민재야, 누나 왔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소년이 나타났다. 낡은 교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누나, 손님이 오셨어? 비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습기로 인해 벽지가 들뜨고 천장에는 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 위에는 끓인 지 오래된 김치찌개와 식은 밥이 놓여 있었다. 낡은 책상에서는 민준이와 민서가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얇은 이불이 칼같이 개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받아온 상장들이 훈장처럼 빼곡히 붙어 있어 이 어두운 방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고 있었다. 안녕, 나는 민서야. 막내 민서가 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맑은 아이였다. 수아는 낯설어하지 않고 금세 민서와 어울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와, 너 옷 진짜 예쁘다. 공주님 같아. 민서의 말에 수아가 수줍게 웃었다. 준석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누추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낸 혜인의 노력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꽃뱀의 소굴이나 사기꾼의 아지트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이다. 그 가난의 냄새는 순자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저들은 가난한데 왜 행복해 보이는가? 준석이 맏형인 민재에게 물었다. 공부는 할 만하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 공학자가 되어서 누나 호강시켜주는 게 꿈이에요. 누나가 저희 때문에 꿈을 포기했거든요. 누나는 제 영웅이에요.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도 저희 도시락 챙겨주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누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민재의 눈에는 누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준석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그는 혜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준석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인 씨. 네, 사장님.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두었군요. 당신이 왜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준석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수아와 민서가 깔르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당신 가족이 지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구해준다면 받아주겠습니까? 혜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런 큰 호의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동정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 딸을 그리고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은인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라고 해두죠. 민재 같은 인재가 이런 환경에서 썩는 건 사회적 손실이니까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돕는 겁니다. 제 죄책감을 덜어주세요. 혜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갚게 해주세요.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평생이 걸려도 갚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떳떳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돌아오는 길, 백미러에 비친 혜인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뒷좌석의 순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계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집과 의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였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사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준석은 즉시 서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혜인과 동생들이 이사하던 날, 준석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 나르는 것을 도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순자는 마침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은 더 이상 이 새로운 그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낡은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어느 아침 순자는 정갈한 차림으로 준석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다. 그녀는 밤새 거울을 보며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에서 고집과 아집을 떼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평생 이 집의 부속품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준석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순자는 씁쓸하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게 어른의 도리죠. 저 김혜인이라는 아가씨 처음엔 미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저 아가씨 덕분에 이 집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낡은 것은 물러가고 새 것이 와야지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렵니다.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늙어서 눈이 멀었었습니다. 순자가 떠나던 날, 수아는 대문 앞까지 쫓아나가 엉엉 울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오냐 오냐, 나도 우리 아가씨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밥 잘 먹고 건강해야 해. 혜인 언니 말 잘 듣고. 네가 웃으면 세상이 다 웃는단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잠시 허전했지만 그 빈자리는 곧 더 큰 자유와 편안함으로 채워졌다. 혜인은 이제 단순히 수아를 돌보는 것을 넘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만발한 봄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수아는 유치원 친구들에게 나눠줄 쿠키를 굽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저도 돕겠습니다. 준석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머, 사장님이요. 괜찮으시겠어요? 혜인이 웃으며 물었다. 세 사람은 밀가루를 날리며 반죽을 만들었다. 준석의 얼굴에 밀가루가 묻자 수아가 깔깔대며 웃었다. 아빠, 바보 같아. 하하, 아빠가 원래 요리에는 젬병이라 그래. 괜찮아요. 혜인이 준석의 뺨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고 그 순간 시간은 정지했다. 준석은 그녀의 눈 속에서 지난 겨울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누구든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요. 그 순간 준석은 혜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마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연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붙잡았지만 눈앞의 이 따뜻함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었다.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뜬 정원에서 준석은 물을 주고 있는 혜인에게 다가갔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장미 향기가 그윽했다. 달빛이 정원의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혜인 씨. 준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집이 영원히 차가운 벽으로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요. 당신은 제게 숨을 쉬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저 수아 곁에 있어 줬을 뿐인걸요. 아니요. 당신은 내 딸만 구한 게 아닙니다. 준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당신은 죽어있던 나도 구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는 이 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혜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눈물 고인 눈동자에 은하수처럼 박혔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건지도 몰라요. 저도 사장님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떨리는 고백에 준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깊은 위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2층 창가에서 몰래 커튼을 걷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아는 작은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때때로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찾아온다. 억만장자의 차가운 저택을 녹인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낡은 주소지와 가짜 학위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진실된 사랑과 헌신이었다. 1년 뒤 준석의 정원은 붉은 장미와 노란 데이지로 가득 찼다. 그 꽃밭 한가운데서 준석과 혜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화려한 호텔 예식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성스러웠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아가 꽃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어쩌면 지연도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